지금부터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주변에 보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운영해가지고 또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다른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 걸 보면은 사실 뭐 같이 모여서 문제를 내고 같이 풀고 또 채점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또 뭐 안 나온다든가 이러면 벌금도 물리고 이게 상당히 이런 강제성을 띠는 스터디 그룹을 많이 운영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제성은 아니었고 좀 느슨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게 평소 같은 경우는 단톡방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또는 뭐 자료 있으면 서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운영을 했고, 다른 이제 스터디 그룹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1년에 시험을 3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다 모여가지고 두세 시간 정도 리뷰를 좀 예. 아주 빡세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른 이제 스터디 그룹하고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서 상당히 헤매고 있을 때 이 50대 중반을 벗어나는 이런 한 단초를 찾은 것도 이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리뷰를 했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잠깐 리뷰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합격하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그 개인별로 또는 문항별로 전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특별한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였어요. 그 자기의 시험표를 가지고 시험 본거를 결과를 가지고 그래갖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A, B, C, D라는 사람을 놓고 또 문제를 1-1번부터 4-6번까지 쭉 놓고 다 점수를 다 기재를 하면은 거기가 누가 잘 맞고 누가 못 맞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잘 맞은 사람이 먼저 설명을 쭉 하고 자기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조금 부족했던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부족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어떤 걸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했고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 그룹 하면서 그 리뷰할 때 중점적으로 봤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는 내가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문제는 또 제가 이거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잘 나오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역시나 그 나만의 우위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빠졌든지 중요한 그림을 내가 간과하고 썼든지 안 그랬든지 이런 게 있었고 사실 이런 게 나만의 우위에 빠지지 않고 써야겠다 느꼈던 게 여기서 제가 느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답안지 작성 방법 요걸 제가 이제 정립을 이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개조식으로 작성하자 또는 가능하면 소제목을 많이 쓰자 조금 전문가다운 답안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스터디 그룹 리뷰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서 딱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 이제 연습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했고 또는 뭐 학원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했었고 또 뭐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셔도 이런 생각을 항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실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뭐 대부분 다 어려워하고 그렇죠. 또 시험을 봐도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리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뷰 없이 하면은 좀 수험 기간 길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리뷰는 필요한데 리뷰를 해도 본인 혼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주변 분들하고 같이 여럿이 모여서 하면은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또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이런 모범 답안을 쓸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하시라. 또 하되 많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잠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성했던 그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이제 논술반 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총 멤버는 7명이었고 지난번 132회 합격했던 그 박자범 기술사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7명이 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빠지고 예. 6명이 이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박자봉 기술사는 이제 이 채널에서 잠깐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저도 봤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뭐 석천호수 돌면서 서로 문제내기도 하고 또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뭐 서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한번 포기하면 다시 시작 못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멤버들이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몇몇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뭐 사실 뭐 기술사 합격이란 이런 공통의 목표가 없다면은 저하고는 나이도 벌써 한 25살 차이 날 것이고 또 성별도 다른데 같이 어울릴 수가 없죠.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이런 추억이네요. 이제 다른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이번에도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스터디 그룹이란 게 사실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거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뭐 동병상련이죠. 서로 그렇죠. 의지하면서 공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비슷한 분들끼리 구상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없고 또 완전히 분야가 다른 또 살아왔던 어떤 경험도 다른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책임감 있게 또 하게 되면 또 뭐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뭐 스터디 그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34회에 1차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바로 합격하셨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면접이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나 이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뭐 제가 1차를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주변에서는 다 합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반 기술사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또 그런 분위기에 또 휩쓸리게 되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1차 합격했는데 2차에 뭐 안 되겠어? 뭐 2대 1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 1차 합격한 후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이제 해이해지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하고 소주도 하나씩 마시고 사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2차 면접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그게 또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말씀대로요. 이제 학원 면접반에 접수를 하고 이제 떨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1차 시험 보는 것보다 이 면접 시험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한두 번 떨어진 분들은 심적으로 이게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첫 번째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전력투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면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면접은 필기와 조금 다르게 전국에서 합격한 필기 합격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은 보통 면접관이 3명인데 한 명은 교수님이 가운데 계신 것 같고 양쪽 두 분은 과거에 합격했던 기술자 요 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고 면접은 이제 그 수험생이 작성하는 일회카드 있지 않습니까? 요 일회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출신 학교라든지 그 사람이 현재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든지 나이는 얼마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건 단지 그 수험생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이 쓴 일회카드 이거 한 장이기 때문에 사실 일회카드가 가장 면접에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잘 적어야죠.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일회카드는 면접이 어떤 건가를 파악해 보면은 사실 왜 중요한가를 알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수험생이 한 10명이라 그러면은 한 명당 20분 정도 보니까 한 200분 볼 것이고 20명 보면 한 400분 아닙니까? 또 문제를 봐도 수험생 한 명당 한 10문제를 보니까 뭐 한 100문제, 20명의 위행 문제 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이제 시험관들이 뭐 내야 하고 또 답변하면 그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채점해야 되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일회카드를 잘 써주면은 그 면접관들이
이력카드만 보고 낸다면은 그 면접관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그 수험생도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본인이 쓴 이력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력카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뭐 이력카드는 사실 경력이 많거나 사실 뭐 이 일에 자기가 해왔던 일이 많다고 해서 잘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면접관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런 입맛을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써주면 이게 좋은 이력카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면접관들이 이력카드를 보고 생소하다 그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본인의 실무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만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1차 준비하면서 썼던 이런 용어들을 잘 써가지고 섞어서 쓴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력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실무를 3, 4학회비 송전서를 설계를 했었고 또 이제 거래소에서는 9.15 순환단전도 경험을 했고 예. 또 면접 연구과제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우리 1차 기본서나 예. 또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이런 용어들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예. 썼더니 뭐 그분들도 과거에 공부했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딱 그것만 보고 문제 내기가 쉽게 거의 문제화 해가지고 저는 썼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했더니 이력카드를 보고 저한테는 물어보는 게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이력카드에서 내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제 이력카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쿡쿡 찔러보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답변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거기서 뭐 반응도 좀 좋았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여튼 무난히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력카드를 쓰고 이력카드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쓴 이력카드 내용 말고도 그 주변 문제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이제 너무 이력카드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이니까 얘기했고요. 또 어떤 수험생은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학술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 준비 과정에서는 이력카드뿐 아니라 그 하정우 교수님 있어요, 면접반에요. 예. 이 교수님 도움 받아가지고 한 350문제 정도를 출해서 또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중고생들이 단어장 외고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니면서도 외고 기억해보고 항시 이렇게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은요. 하여튼 뭐 어떻게 준비하든지 간에 면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력카드 중요하고 또 학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단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게 면접이라는 게 되려면 그냥 쉽게 되는데 또 안 되려고 하면 맨 마지막 6번까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한번 떨어졌고 저 두 번째 합격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을 때의 이 받는 부담, 이 스트레스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또 현장에서 기술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뭐 이러고 계시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발송배동 기술사의 어떤 활동 영역, 그다음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업무가 뭐 별로 없지 않나? 뭐 해봐야 감리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오셔서 기술사를 취득한 이후에 얼마만큼의 이제 길이 열려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험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 사실 발송배동 기술사가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이렇게 있을 때는 크게 부각되거나 이런 자격증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수당이 좀 있고 또는 뭐 자신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좀 일을 좀 더 한다든가 또는 이제 발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수주를 해야 해서 일을 하는 이런 회사에 있을 때는 이 발송배동 기술사가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이 됩니다.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들자면은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급 기술자가 필수로 참여하는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급 기술자가 없으면은 참여를 할 수 없는 이런 작업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특급 기술자를 과거에는 그 사람의 이제 경력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술사가 없으면 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이 됩니다.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 보통 알기로는 발송배당 기술사가 뭐 감리나 뭐 설계회사 또 일부 이제 기술사 사무소를 차리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발송배당 기술사의 경력을 활용한 이런 업무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외에 우리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전력 영향평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이 발송배당 기술사가 필수로 참여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새로 추가되었고, 이제 감리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민수 쪽에서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이라든지 또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막 규모가 커지면서 감리 쪽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분야라고 한다면은 컨설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기술자들이 이런 컨설팅 분야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사실 분야가 작았습니다. 그렇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데 최근에 와서는 발전이나 이제 송전 이런 제약들 그리고 개통 접속 또 개통 해석 이런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리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풍력 쪽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쪽에는 국내 업체들도 참여하지만 해외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쪽에서도 뭐 기술사는 물론이고 이제 능력 있는 이런 전력 기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뭐 은퇴 후에 취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기 쪽에서는 뭐 기술사를 따면은 사실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또 대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빨리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뭐 탄핵 결과도 나오겠지만 이제 대선 치러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하고 또 다른 또 이제 전력 시장이 또 많이 열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이제 지금은 좀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재생 에너지는 되게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좀 더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또 ESS 설비들 이렇게 활발해지게 되면 이제 전기 분야에서 특히 이제 발전과 또 이제 송전과 또 이제 에너지 저장과 관련 큰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에너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잡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일종의 그렇죠. 이제 블루오션으로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전력 산업에서의 이제 발송 배전 기술사의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할 이유가 충분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큰 부담 없이 연방 공부만 제대로 해서 취득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약간 더 실무적인 얘기 많은 분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대우 또 중요하죠. 대우는 보통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기술사가 안 되셨으니까 뭐 기능사나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실 건데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좀 쉽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연봉 같은 경우는 그 좀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또 본인의 경력이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공기업에 근무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 수당이 좀 몇만 원 있는데 이건 크지 않고 작죠. 그렇죠. 작고 사기업에 근무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몇십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발전배당 기술사가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수주를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 또 이런 곳에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의 경우 이제 많은 연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전기 기사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 한
50% 정도, 50% 정도는 올라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50% 이상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봉 얘기는 했지만 예. 사실 연봉보다는 본인의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공부 노하우부터 또 현장까지의 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예비 기술사들 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 30대 젊으신 분들, 50 이후를 또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조금 더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이 인터뷰 요청했을 때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의 뭐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런 뭐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 이 얘기한 거 듣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두렵습니다. 뭐 20, 30대 젊은 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 젊은 분들이 하고 해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결혼 안 했다면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뭐 가정을 꾸렸다면 가정생활 또 그 나이에는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를 공부해 놓으시면은 그 젊었을 때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경력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시험 보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합격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을 때 공부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빨리 공부해라.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 뭐 50대 중반 이제 이후 이런 분들한테는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기 분야에서는 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60대는 젊어 충기가 젊더라고요. 뭐 70대 이후 거의 80대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발성 배정 기술사를 가지고 사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연륜이나 또는 그만한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뭐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 다른 이유라 모르지만 나이 때문에는 포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은 본인의 자존감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충분한 보상도 따라오기 때문에 시작할까 하면 바로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저는 뭐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00세 시대 얘기 나오는데 100세 시대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20대, 30대 초반, 30대 초반들의 예상 수명은 12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도의 연배는 한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30대 초반 이 분들은 90대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90대까지 일을 할 때 기술사로서의 어떤 자기 능력과 경험을 갖고 일을 할 것이냐, 그때 가서도 벤치를 잡아야 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생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술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 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박공영 기술사님께서 참 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귀에 담아 들을 만한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트 한번 할까요? 그러시죠. 우리 예비 기술사님들 위해서. 그러시죠. 그러면 뭐 예비 기술사님들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뒤에 화이트 따라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비 기술자님들 화이팅! 화이팅!